네, 친노와 친문의 좌장격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8명의 의원은 각기 유불리를 계산하는 데 돌입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저희가 네. 당대표 등록 후보가 일단 마감됐는데 항상 저희가 민주당 전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과연 이해찬 의원 나오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출마를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시기를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왜 지금 거의 끝자락에서야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상당히 장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고민이 컸다는 이야기겠죠. 본인도 그날 출마 선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2020년 총선, 예. 더 나아가서는 정권 재창출, 또 좀 더 그 원대한 플랜으로는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초석을 놓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왜 자꾸 이렇게 마지막 시점까지 고민했을까? 거기에는 아마 제 생각에 김병준 변수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들었었거든요. 예.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무현 정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해찬 의원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 실세 책임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노무현 정신이 뭔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세 번째로는 아마 본인의 개인적인 동기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알다시피 이번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에 낙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선거를 거쳐서 당에 복당을 했거든요. 그때 그 낙천됐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당선돼서 복당해서 당을 바로잡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7선이고 앞으로 또 한 번 더 출마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자기 정치 인생에 유종의 의미를 한번 거두겠다는 그런 의미도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당이 튼튼하게 다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뜻하고 특히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50%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70% 60% 그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리더십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자형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여우형 리더십이 있는데 어떤 정당이 안정적 그리고 국가가 안정적일 때는 사자형 리더십이 상당히 통합니다. 이때가 그 정당의 내부적인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막판에 숙고하다가 지금 이해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서 민주당의 중원, 허리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포석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만이 앞으로 집권 2년부터 오히려 국정의 어떤 레임덕이라든가 그리고 국정의 실수가 있을 경우에 당이 이것을 서포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대통령의 개인기라든가 대통령의 테크닉으로 국정을 힘있게 밀고 나갈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금 지방정부까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한 곳에라도 실수가 일어난다면 권력의 집안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이 튼튼한 어떤 리더십을 필두로 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해찬 7선이죠. 이해찬 의원이 지금 출마를 선언했다고 봅니다. 당내 원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 출마 선언이 밝혀지기 전에는 청와대에서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청와대도 본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권 2년차 이후에는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만 보인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정을 하다 보면 지금 국정이 지금 1년차까지 아주 잘하는데 앞으로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소상공인 문제 그리고 한국당과의 여러 가지 제1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부터 해서 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정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이 물론 새로운 쇄신과 새로운 인물, 전문 인물로 해서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면모를 선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저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자들 반응을 보니까 사실 네.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조용히 결심을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보통은 좀 후보자들 간에서도 좀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일정 부분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판까지 그러니까 고심 끝에 앉아 마지막에 사실 그 몰려서 지금 결정한 측면 바로 그 때문에 아마 다른 후보자들이 상당히 조금 당혹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찬 의원이 사실 이번 전대의 가장 큰 변수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변수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빨리 좀 그 자신의 거취를 표명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갈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그렇죠.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해찬 의원이 상당히 장고를 하면서 뭐 알려지기로는 불출마로 선언한 것, 불출마 쪽으로 결심을 한 것이다. 그렇기 그런 때문에 보도도 참 소위 말하는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찬 의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되는 소위 말 친문계 의원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진작에 그 출사표를 던졌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몇몇 분은 아마 포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자신들은 이제 앉아 이해찬 의원이 안 나온 줄 알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뒤늦게 가장 강력한 후보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친문 후보들 간에 좀 단일화가 좀 되지 않을까 교통 정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컷오프 전에 단일화가 좀 될까요? 저는 뭐 일단 그러한 시기는 벌써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거 이해찬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하자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해찬 의원이 거취를 표명하고 대충 불출마 쪽으로 결심이 섰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전에도 친문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당내에서 강력한 반발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주류 패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지금 그 이 예비 경선 26일 날 치러집니다만 그 전까지 시간도 촉박해서 안 될 뿐 아니라 설사 친문 후보가 2명, 3명 다 컷오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경선 과정에서 친문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단일화, 이해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친문 후보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친문이 지금 후보가 박범계, 최재성, 김진표, 이해찬 의원 네 분 아닙니까? 친문의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3명을 컷오프한다 해도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만큼 당을 지금 친문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2명 뽑는데 2명 다 민주당 공천에서 2명 다 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서 마찬가지로 친문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친문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당내에서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런 어떤 구도가 이제 엿보이는데 이 빈틈을 이제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컷오프에 통과해서 3등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기호 1번에 이제 오늘 이인영이라든가 기호 3번에 김두관, 그리고 기호 6번에 송영길, 그리고 기호 8번에 이종걸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사실은 비문 쪽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평냉계고 이분들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든가 2명이 혹시 들어가면 친문이 이제 4명으로 분열이 되니까 들어간다면 막판 이 두 분이 비주류 2분이 막판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자. 이런 어떤 공식은 성립이 되는데 일단 단일화는 저는 없이 그냥 컷오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이회찬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뭐 대다수의 관측은 이해찬 의원이 뭐 당선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뭐 이 선거라는 것은 언제든 그러니까 그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히 이번 선거 자체가 결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논하기에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예비 경선에서 지금 이제 투표권자가 한 500명 내외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특히 기초단체장들이 한 15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기초단체장들이 상당히 이번에 대거 신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 그 이해찬 의원이 결심하기 전에 다른 의원들이 소위 말 입도선매, 이해찬 의원이 안 나오니까 나를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나온 바람에 이 구도가 다 흔들려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해찬 의원의 딘저진 결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비 경선에서 의회의 그 결과, 물론 뭐 저는 이해찬 의원이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소위 말해서 친문 후보들보다 다른 후보들이 만약에 많이 약진할 경우, 소위 말하는 비문 후보들이 2명이 들어가고 이해찬 의원이 1명이 될 경우에는 본선에서 비문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본선 경선의 결과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 교수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해찬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신지, 그 말은 즉 뭐 세대 교체론보다는 안정론 쪽으로 더 당 내에서 밀어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해찬 의원이 장고 속에 마지막에 선택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앞에 전해철 친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아닙니까? 네. 3칠 중에 한 분이 사퇴를 일단 선제적으로 했고, 그리고 막판에 이해찬 의원이 등판을 했다는 것은 당은 이해찬 의원이 맞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그것이 뭐 470명의 어떤 예비 경선을 뽑는 위원들의 그런 일관된 그리고 하나로 합의된 그런 의견은 아니겠지만 예. 당에서 여러 가지 이해찬 의원 같으면 너무 인물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과거의 정책, 조직, 장악력 그리고 국정운영,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은 상당 부분 앞으로 물론 국회에서의 협치 능력에서는 상당히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당을 하나로 추스려서 흐트리지 않고 당이 국정의 어떤 제1의 서포트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지금 엿보이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당이 잘 돼야만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는 한국당과의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가 그리고 외풍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 실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기에는 이해찬 의원이 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아마 출마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일에 있을 예비 경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한국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주도로 이제 비대위원 구성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특히 좀 국회의원들도 배치를 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실 뭡니까 치밀성으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거의 그 기준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재단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면 사람을 중용하고 사람을 쓸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흔들리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가치, 이 정책을 제대로 정립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지금 취임하고 난 뒤에 내세운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뭐 소위 말하는 자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주의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당의 정체성이나 아마 이 가치 기준에 상당히 아마 이게 녹아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자신이 그러니까 당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녹아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자신이 지금 그 지향하고 있는 당의 정체성 가치하고 부합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뭐 김용태 사무총장이라든지 지금 또 뭐 그 김선동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보수의 그런 혁신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들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하고 생각이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과의 친소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보고 아마 사람들을 인선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그 속에서 만들어진 비대위가 새로운 당의 가치와 노선과 이 정책을 정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의 인적 쇄신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방식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 인선을 두고 이제 복당파 위주로 좀 전진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무언의 친박계에 있을 앞으로의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저는 위험스러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현재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위치다. 그렇다고 친박의 과거에 활동하시는 분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당이라든가 기타 다른 정당에서 또 집중 포화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 외에서 사무총장이라든가 다른 분을 영입해서 한다고 한들 힘이 실리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복당파, 사실은 복당파도 상당히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예. 친박 측에서는 복당파랑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선택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아직 한국당에서는 개파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한국의 정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개파주의가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개파를 타파해서 정말 하나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친박들은 숨죽이고 있을 겁니다. 예. 숨죽이고 있고 그래 비대위원장이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그러다가 인적 쇄신의 칼이 들어왔을 때 친박에 대한 칼을 쳤을 때 집단 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친박계가. 그렇기 예.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것을 뻔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뻔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칼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면서 비박계를 대폭 들여다가 같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 또 지금 뭐 바른미래당과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보폭을 넓히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이 선거가 가까우면 당이 분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크지만 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곳곳에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네, 권한이 크지만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답변인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지금 해나가고 있는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비대위의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설마 인적 청산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당의 정체성 가치, 노선 이런 것을 재정립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게 나름대로 하겠죠. 그걸 위해서 소위 말해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아마 그 일종의 그 재점검 작업, 예. 점검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협위원장직을 내놔라. 현역 의원을 출당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만 당협위원장 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당협위원장이 탈락된 사람은 다 차기 총선에서 사실 이 공천과 상당히 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아마 시스템적으로 당을 아마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아마 만들어 놓을 것 같고요. 그런 또 그런 기준을 한번 확립해 놓으면 다음 차기 전대에서 이걸 아마 이거 좀 그러니까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뭐 제도적 장치를 나름대로는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태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부 문건들에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처음 커졌을 때 했던 이야기가 목적이 무엇이었냐, 단순히 검토였느냐, 혹은 실행 계획이냐라고 나온 이런 물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계획은 실행 계획을 실행을 전제로 해서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 안전 홍수에 대한 실행 계획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무사에서 했던 국방부에서 했던 아니면 뭐 또 어디겠습니까? 합참에서 했던 이것이 실행 계획이면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하겠다는 구체적 있는 그런 실행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그겁니다. 군이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 군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군의 본질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촛불 시위 당시에 이런 실행 계획은 촛불 시위를 하던 국민들의 이것이 만약에 내란 소요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있을 때 이것을 군이 투입하겠다는 이런 실행 계획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을 군이 상대로 어떤 상대로 보았냐가 핵심이고 이런 실행 계획이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했다면 이것은 부적절하고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더 확대돼서 만약에 실패했다면 쿠데타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61년 5.16
그리고 79년 12.12 쿠데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향해서 군이 동원해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자유를 속박하는 그리고 헌법을 정지시키는 그런 어떤 헌법 정지를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물리적인 폭력인데 이런 것을 이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 예. 폭력은 어떤 수단에서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실현 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사안의 사실 본질적인 핵심은 앞서도 언급해 주셨던 실행 목적에 대한 것 그리고 보고 위치 어딘선까지 그리고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왔느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만 사실 또 다른 사안으로서 곁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송 장관의 보고와 관련된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의혹이 퍼지고 있는 걸 보면 또 송 장관 보고와 관련해서 더 논란이 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송영무 장관이 그저께 국회에서 답변한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사항이 되풀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은 아마 이 청와대 이 문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를 늦추고 청와대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이 늦장 보고 논란을 재현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정말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이 군 출신이고 사승 장군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무사가 지금 계획했던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이러한 그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어떻게 나가 좀 더 지나치게 이야기했을 때는 국헌은 물러날 수 있는 내란 예비 업무의 단계까지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다시 본인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자기 자율적으로 재량껏 다루겠다는 발상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계엄 문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무사 기획, 기무사 연출, 기무사 주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1979년 12.12 사건의 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예를 든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무사가 계엄을 왜 검토합니까? 계엄의 고유 업무는 합참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계엄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엄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기무사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합참에 계엄과가 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무사가 지금 이걸 하면서 계엄사령관을 누구를 내세우려고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을 내세우려고 했어요. 육군참모총장은 1991년 이 군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군사작전권이 없습니다. 군사작전권이나 소위 군령권은 이제는 합참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내 서열 제1이고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왜 합참의장을 배제하려고 있을까? 합참의장이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는 비육사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육사 출신의 기무사령관, 육사 출신의 육군참모총장, 육사 출신의 국방부 장관, 이 뭔가가 이 엘리트 군인들끼리 뭔가 이제 우국충정을 빙자해서 권력을 찬탈하려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계엄이 실시됐을 때 국정원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행 계획에. 예를 들면 지금 국정원을 합수부 체제에서 기무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되고 국정원을 그 산하에 두고 그리고 이 기무사령관을 국정원 2차장으로 하여금 보좌를 받도록 했다는 부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헌법에 의하면 지금 계엄이 발표됐을 때 국회 제적 과반수가 요구를 하면 무조건 해제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 국민이 됐다는 것이죠. 여당 의원들은 지금 당정협의를 통해서 말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단독으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무사 입장에서는 계엄령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적 결사, 집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해갖고 계엄령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이게 지금 체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해서 결국은 국회 의결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1952년도에 있었던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자신이 내온 개헌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등원하는 국회의원들을 버스째로 잡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던 게 발췌개헌, 우리나라 개헌의 어떻게 보면 1차 개헌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헌정의 비극이었거든요. 그런 단초를 똑같이 재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이 중요성을 모르고 다시 똑같은 이 행위를 되풀이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 이제 군에 대한 이제 정치 개입은 사실은 70년대에 다 끝났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남미 같은 경우도 쿠데타가 정권을 잡고 남미 같은 쿠데타라는 것은 남미는 군부 전체가 정권을 장악하는 군의 이익을 위해서 군이 전부 들어가서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경우였고 우리의 5.16, 61년 5.16과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파벌이 전두환 쿠데타는 하나회라는 특정한 파벌이 들어가서 정권을 장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2년 6개월 동안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60일 만에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빠른 속도를 보인 것이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장악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들어가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2년 6개월 동안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고 예. 이번에 실현계획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개헌 포고령 같은 것을 똑같이 놓고 똑같이 작성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전두환의 12.12 쿠데타 그리고 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학자들이 뭐 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그래서 더 충격적인 우리 거죠.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경종이 될 뿐더러 예. 상당히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청와대도 직접 이 서류를 공개를 한 만큼 앞으로 특수단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